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한국 ICBM 개발로 중국 붕괴의 길에 들어서다 중국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린 한국의 놀라운 반격. 대한민국 최초의 저궤도 실용 위성 발사용 로켓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자국력에 의한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자 해외 외신들은 연일 한국의 높은 기술력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AFP 통신은 지난 27일 한국이 세계에서 12번째 경제 규모를 갖춘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과 반도체 생산국으로 기술적으로 앞선 국가이지만 우주 비행 분야에선 그동안 주변국에 비해 뒤처 있었다며 이번 성공으로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인도, 북한에 이어 위성 발사 기술을 갖춘 국가가 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마냥 좋게만 보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ICBM으로 인한 전환 가능성이 있다며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뭐 지들은 해도 되고 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거 뭐야. 실제로 모든 우주 발사체는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습니다. 우주 발사체와 미사일은 추진제를 연소시켜 추력을 얻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동일한데요. 끝에 위성을 실으면 우주 발사체, 탄두를 탑재하면 ICBM이라고 불립니다. 누리호 시험 발사체는 액체산소 등유를 사용하는 추력 75톤 가스 발생기 사이클 로켓 엔진을 사용하는데 이는 타이탄으로 불리는 미국의 ICBM LR-87과 거의 똑같습니다. 미국 LR-87 로켓 엔진은 약간의 개조를 통해 액체산소 등유에서 저장성 액체 추진제로 연료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핵 미사일로 불리는 러시아의 SS-18 사탄 ICBM 역시 액체 추진 미사일로 저장성 액체 추진제를 미리 미사일에 주입해 발사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실전 배치 중입니다. 이러한 저장성 추진제는 발사 준비 기간이 비교적 짧아 지하 사일로에서 콜드런치 방식으로도 발사가 가능합니다. 이밖에 북한의 ICBM인 화성 14호, 화성 15호도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체계로도 사용되는 콜드런치 기술을 확보했으며 누리호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사실상 ICBM 보유국으로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러나 액체 연료의 경우 발사체 탱크에 미리 담아둘 수 없고 저장성 추진제 역시 연료의 부식성 탓에 탱크가 손상되는 치명적인 난점이 있어 장기간 보관이 어려워 발사 직전 연료와 산화제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에 긴 연료 주입 시간으로 상대방에게 타격 시간과 대비 시간을 주어 무기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위와 같은 준비 과정은 주변국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부터 이미 한국과 미국이 알아차리는 건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반면에 고체 연료 발사체는 미리 연료를 연소실 안쪽에 채워둘 수 있고 즉시 발사가 가능하여 사전 공격 징후 노출 없이 곧바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굳이 우주 개발을 빌미로 고체 연료 발사체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도 적지 않은 것이죠. 야나두. 다만 고체 연료의 경우 한번 산화하면 추력을 중간에 조절하기가 어렵고 연료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미사일 개발에 국가의 생존이 달린 북한도 아직 개발하지 못한 것이 바로 고체 연료 추진 발사체입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고체 연료 추진제 개발은 방위 산업의 기반 시설 역량은 물론 엄청난 양의 중금속이 생산되거나 수입돼야 하고 전문화된 인력 양상이 필요한데 북한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북극성 1호를 비롯한 각종 탄도미사일 실험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ICBM용 고체 추진제 개발을 위한 기간 시설과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고정시험 발사 등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고체 연료의 개발을 순조롭게 이뤄내고 있는데요. 지난 7월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75톤급 추력 고체 연료 로켓 엔진의 지상연소 시험에 성공, 추 누리호 개량형이나 후속 모델엔 이 같은 고체 연료 기반 엔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고체 연료 추진 체계는 기술력이나 자금이 없어 개발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인한 제약을 받고 있었던 것인데요. 2020년 7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견제로 한국의 고체 연료 사용에 대한 제한을 없애면서 한국의 고체 연료 엔진 개발에도 본격적인 탄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야 우냐? 한국이 이번에 지상연소 시험에 성공한 고체 연료 발사체는 중거리 핵 미사일로 사용하고 있는 예리코 미사일과 사실상 동급입니다. 예리코 미사일은 이스라엘의 군사용 고체 연료 로켓인 샤빈 로켓에 기술적인 기반을 둔 것으로 한국이 개발한 발사체 추력 75톤급과 비슷한 수준 77톤급입니다. 해당 미사일은 전략핵은 1500에서 2000km 수준으로 발사할 수 있으며 전술핵의 경우 사거리가 5500km 이상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도 활용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야 우냐고. 이처럼 최근 한국형 발사체의 엄청난 급성장에 영국 BBC는 탄도미사일과 우주로켓은 교집되는 기술이 대부분이라며
한국의 이런 움직임은 한국이 그동안 추진해온 군비 강화 사업의 일부로 볼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였습니다. BBC 쉿 눈치챙겨. 더구나 2021년 5월 20일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SLBM과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자 네티즌들은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한 전문가는 한국군은 예전부터 주변국의 군비 증강을 우려해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도 밝히지 않았을 뿐 이미 IRBM과 ICBM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누리호의 총 비행거리는 약 8,100k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행 궤적과 거리만 놓고 보면 우주 발사체가 아닌 ICBM이 발사되었다고 해도 이상한 게 없을 정도로 유사합니다. 특히 대기권 진입 시 다 타버릴 것으로 여겨졌던 위성 모사체가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한국이 사실상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시험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ICBM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대기권 탈출 후 재진입하는 기술인데 고온에서 타지 않고 내부를 보호하는 첨단 소재 설계 기술과 절묘한 자세 방향 제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사체의 내구력을 본 네티즌들은 한두만 없었지 미사일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향후연 측은 ICBM 실험설을 강력히 부인하고는 있습니다. 뭐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우리 공식적인 입장은 위성이지 ICBM이 아닙니다. 그러다 언제나 그랬듯 갑자기 ICBM 개발에 성공했음을 밝히는 건 안 비밀. 사실상 ICBM 개발은 시간 문제나 다름없는데요. 이에 중국 국영 매체인 황구시보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 능력이 한국의 군사력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이는 한국 정부도 부인하지 않았다며 많은 강대국의 초기 우주 발사체가 ICBM이나 장거리 미사일의 기초가 됐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신화는 달리 의도적으로 이번에 한국이 이뤄낸 성과에 대해 비하하고 나섰는데요. 뭐 많이 쫄리나 봅니다. 황구시보는 누리호가 중국의 1970년대 기술 수준이라고 폄하하였는데요. 아니 무서우면 무섭다고 하지 왜 말을 못해. 어이가 없는 게 미국과 러시아의 기술을 훔쳐 발사에 성공한 중국이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않고 맨 땅에 헤딩하듯 시작해 독자 기술을 확보한 한국의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은 1970년 창정 1호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성공하긴 했습니다. 뭐 이것 가지고 이 난리 치는 건데요.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기술을 훔치고 러시아의 기술을 이전받아 시기가 빨랐을 뿐 중국 자체의 기술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중국은 2차 세계대전의 폐허를 극복하지도 못한 데다 문화혁명으로 피폐된 후진농업 국가로 미국과 러시아의 기술을 가져다 쓰지 않았다면 1970년대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일은 언감생신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단번에 1단, 2단 분리 및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와 달리 창정 1호는 1, 2차는 아예 발사조차 하지 못하였고 1996년 상업위성을 싣고 발사된 창정 3B호는 인근 마을에 추락하여 큰 인명피해를 내기도 했습니다. 최초 보도에는 사상자가 500명이라고 밝혔으나 추후 중국 당국은 이를 수정하며 발사 전 주민을 대피시켜 총 6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부상당했다고 정정해 의구심이 들겠는데요. 이때나 지금이나 통계 조작하는 건 여전합니다. 중국의 항공우주 기술력은 한국이 순수 자국의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와 발사대로 700km 궤도에 올려보내는데 성공한 것과 대비됩니다. 누리호의 개발 총책임을 맡은 고정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개발사업본부장은 누리호의 성과를 수치화하면 90% 이상으로 볼 수 있다며 누리호 1차 발사는 개발 중인 대상체를 비행시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비행시험 을 통해 100가지를 검증해야 하는데 90가지 이상을 확인한 매우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항공우주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를 냈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고정한 본부장은 중국의 우주개발 인력은 약 30만 명이고 러시아의 프루니시프사 직원만 3만 명에 이르며 미국 나사는 2만 명,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에 1만 명이 근무하는 데 비해 한국은 항우연과 기업체를 다 더해도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인력이 1000명에 그친다고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일당백인데요. 그러면서 그는 턱없이 적은 인원으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요인을 한국 기술자들의 높은 기술력과 성실함을 꼽았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는 여러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한국인들은 한 사람이 뚝딱 해내며 최근 한국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급성장하여 국내 민간 기업의 기술력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ICBM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생산에 착수한다면 중국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목을 조르는 생사의 압박감을 주는 것입니다. 소련을 붕괴시킨 경험이 있는 미국은 한국을 통해 중국을 제어하는 이의제의 전략을 준비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중국이 막장 테크 탈수록 한국은 군사 테크 타는 거죠.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소련은 결국 여러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중국도 한족 등 55개 민족이 모인 나라인데 미국의 대중 전략이 먹히면 과거 소련의 절차를 다시 한번 밟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55개로 쪼개지는 건 좀 많고 54개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현재 중국은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고립되는 것은 물론이요. 자국 내에서도 공산당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
한국의 ICBM 현무5가 중국과 북한을 붕괴시키는 활용 정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중국의 항공우주 인력 30만 명과 비교해서 한국의 1000명 남짓한 인력들은 어찌 보면 비교조차 어려울 정도로 큰 양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일당백, 아니 일당천의 능력을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과거 113만 수나라의 군대를 단 20만의 고구려 군대가 박살낸 전쟁에서 결국 수나라의 멸망까지 초래된 것처럼 우리 일당백의 한국인들은 사람만 많은 중국의 하드 카운터이자 천적입니다. 한국은 사람이 인재고 중국은 사람이 문제니까요.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